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뉴스 정면 승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져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예, 서태지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교실 이대야. 오늘이 수능 날입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 전 의원님 작년에 수능생들 응원한다고 현수막 썼다가 항의 전화 받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항의 전화라기보다는 해명을 했죠. 해명. 예, 제 이름이 전재수다 보니까 네. 수능 때가 되면은 대목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현수막이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더 힘내세요. 근데 옆에 전재수 하니까 재수하라는 소리냐 이래서 이제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해할까봐 문구를 하나 더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수능 준비한 수험생들이 이제 수험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긴장도 풀어드릴 겸 또 한번 보면은 좀 그래도 입가에 웃음을 좀 지을 수 있는 문구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이렇게. 하나 더 넣었군요. 네, 하나 더 넣었습니다. 예. 실제로 재수 안 하셨죠? 이름만 재수지. 재수는 안 했는데 선거를 사수를 했습니다. 예. 보통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이름을 그냥 막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저도 이름이 전재수라 아버지가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걸로 그렇게 해서 선거 떨어져 봐야 재수밖에 더 하겠냐.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요즘은 아버지가 진짜 제 이름을 대충 지었구나. 왜냐하면 선거를 사수를 했으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민주당 간판으로 한나라당의 아성이었던 부산에 도전했기 때문에 세 번이나 선거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전반적으로 정치 구도가 그랬으니까. 예, 개인이 좀 노력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한다 해도 선거 구도가 그렇게 되면 쉽게 이기기는 쉽지 않았죠. 예. 대부분 그런데 한 2번, 3번 도전하고 그만두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시도했던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애초에 이게 전재수는 선거 자원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과분하게 청와대에 제가 3번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챙겨 주시고 또 너는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인간적 신의, 인간적 의리 이런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옛말에 어르신들께서 한우물 10년 팔아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딱 10년 만에 이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는데 사람인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10년 만에 당선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의원님은 어쨌든 본인의 어떤 의지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했다 치고 가족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든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선거 한번 떨어질 때마다 몸에 병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 병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화병이군요, 화병. 화병이죠. 예. 마음의 병이죠.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따르면 화병인 거죠. 그리고 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인생 쪽박 찬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국회의원 되면 뭐합니까? 맨날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도 집사람한테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잘해줄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어서 마음이 좀 애틋한 마음이 있죠. 특히 부모님께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이 되면 엄마 아버지가 건강해지실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아버지는 최근에 이제 왼쪽 눈을 실명을 하셨어요. 아이고. 예. 병원에 늦게 가는 바람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전할 동안 생계는 누가 책임졌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예, 제가 했고, 집사람도 이제 번역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했고, 보통 이제 사업에도 제가 많이 실패를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실패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 몸 속에, 그리고 제 피 속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도 국회의원 대통령 4번, 5번째 도전해서 겨우 된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가
국회의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한 번 반밖에 못했습니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반. 그러니까 선거에 떨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자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떨어서 국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국회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이제 실망스러울 때가 많고 자괴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오늘 90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90건의 법안은 정치적 쟁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예를 들면 윤창호법이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 윤창호 씨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회가 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죠. 이럴 때 본회의가 이제 무산이 된다거나 또는 한도 끝도 없이 본회의장 주변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참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또 자긍심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로 뜻깊은 일들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국정감사 때 제가 이제 대형 생명보험 회사들을 상대로 암보험 그러니까 암에 걸린 환자들이 10년, 20년 보험료를 다 냈는데 정작 암이 걸렸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일정한 성과를 또 거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또 좀 이제 보람을 좀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열리지 않은 거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인가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회의에서 90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것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야말로 민생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싸울 것은 싸우더라도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면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콧 이유를 조국 수석이 사퇴 안 한다고 든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논쟁이죠. 예, 정치적 논쟁으로 그러니까 청와대도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야당들도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던 것은 한 3시간이면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 하고 난 뒤에 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촉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국민들에게 좀 얼굴은 들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뭐 민주당도 야당 때 그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희들 야당 때는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3일을 넘기지 않고 전부 다 상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추경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을 때 한 달 보름 만에 상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든다면 요즘 자유한국당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 등장할 때 서태지 음악을 들었는데 응칠 모임이라고 1970년대생 40대 초선 의원 9명 더불어민주당에 이분들이 모여서 콘서트를 연다. 근데 제목이 서태지 아는 사람 다 모여라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70년대생들의 문화적 코드를 단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이제 서태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태지를 아는 사람 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 이름을 응칠로 했습니다. 응칠은 이제 응답하라 1970 요렇게 정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들 몇몇을 보니까 전재수, 강병원, 박주민, 김혜영, 박용진, 강훈식, 김병관, 이재정, 재훈경 쟁쟁하신 분들인데 지금 유럽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독일의 아나 류어만이나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클린턴 같은 경우에 40대 때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뭐 툭하면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말이 언론 지면에 장식하고 있고 또 60, 70대 이상 분들이 정치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단 말이죠. 왜 우리는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이런 궁극적 의문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뭐 인문학자든 사회학자든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역동적인 사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이 대한민국의 정치만큼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서 정쟁을 하고 싸움박질하는 것에는 굉장히 역동적인데 지도자를 길러내고 또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세대들의 정치 참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역동적이지 못한 이런 이제 이중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연령 하향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조금 더 젊은 세대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권의 문을 활짝 조금 더 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70년대생분들 모임인데 지금 이분들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386 세대 아니겠어요? 뭐 지금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뭐 김민석, 정봉주 의원들 이런 분들인데 사실 이런 분들이 30대 때 국회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잘 길을 닦아줬으면 후배들도 30대 국회의원하고 40대 장관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선배들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뭐 상당히 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시대에 그분들이 이제, 한 시대를 또 풍미를 했고, 그분들이 뭐 또, 젊은 세대들을 견인해야 되는 것이 그분들의 과제였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좀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그분들 시대에 그분들의 과제에 집중하느라고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의 핵심은 이 386 세대와 지금 전재수 의원이 포함된 70년대생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70년대생 모임들이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콘서트를 하자라고 처음에 제안하고 그다음에 다들 의기투합한 결정적 이유랄까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저희 70년대생 중에 지금 저희 당의 이제 최고위원으로 두 분이 진출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하고 김혜영 의원 두 분이 진출을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그렇게 해서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그야말로 중구난방식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1970년대생들이 지금 40대 중반에서 40 후반까지거든요. 49살 이쯤까지인데, 우리 지금 이 70년대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함축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경제 위기도 겪었고 가혹한 경쟁도 겪었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들이 겪고 있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70년대생 서태지를 아는 사람들 다 모여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해법이라든지 이런 대안들을 모색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발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 제목도 이제 중구난방이죠. 중구난방 한번 이야기 듣고 또 토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과 대안들이 좀 모색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출발한 모임이죠. 과거에는 지역 갈등이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고. 근데 지금은 지역 갈등이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세대 갈등과 남녀 갈등이 더 세졌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예를 들면 일본이 이제 올해 내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를 하거든요. 3만 달러 돌파한 지 20년 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 이제 3만 달러에서 과연 몇 년을 보낼까 이제 두려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사회 빈부격차의 확대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각 세대들이 그 문제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포용적이고 우리 사회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그러한 갈등들을 이해를 하면은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세대 간 갈등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파이를 키우는 것, 그 다음에 세대별로 이제 더 디테일하고 맞춤형 이 정책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의원님 밑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2030 세대들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 다들.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저희 사무실에 인턴을 모집을 하는 공고를 냈어요. 근데 들어온 이 접수된 이력서를 보고서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당군 일에 최대의 스펙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현실에서 절망해야 되는 그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저희들 선배 세대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길을 열어줘야 되고 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세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거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투표 연령 18세로 안 낮춘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활성화시키고 젊은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치권이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것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렇게 결정할 사안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공동체의 더 나은 발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표 연령 하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반대가 왔었잖아요. 아마 그 젊은 층에게 어필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반대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당정청 협의체에서 합의는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만 18세. 이전에도 굉장히 근접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당면해버리니까 당장에 이제 정치적 이익이 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산됐던 거거든요. 아마 2020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이 부분도 자유한국당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자유한국당이 또 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2020년 총선이 한 1년 6개월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법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거구제 논의도 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당연히 이제 선거 연령 문제도 이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정치개혁 특위가 이제 출범을 한 만큼 예.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실 정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 대통령 선거 전에 있었던 반문연대. 지금 보수야당 일각에서 다시 반문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전에 반문연대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지금 다시 반문연대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문연대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참 조금 좀 절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수 야당들이 사실은 이제 획기적 인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탈바꿈하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보수의 길을 모색을 하고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식의 반문연대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반대해서 다 끌고 모아가지고 한국 정치사에서 성공한 사례도 없을 뿐더러 지금 보수 야당들이 지금 길을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반문연대가 현실적으로야 지금 이제 당면한 총선 뭐 이런 것을 앞두고서는 유효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한 보수 야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 정당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문연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보수 정당들이 어떤 길을 모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절망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고 자유한국당 자체 내에서도 큰일 났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하다간 30년 이상 그 집권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지금 대통령 또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지금은 자신감을 좀 되찾는 듯한 모습인데, 특히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70%, 80%,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50% 중반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시적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비정상적이었다. 예. 그래서 비정상이라기보다 일시적 현상, 추세로서 유지될 수 없는 지지율이었다. 탄핵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탄핵 또 촛불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정부에 대한 기대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지체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경제 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야말로 이 경제는 심리거든요. 사람들이 자꾸만 위기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정치권에서. 정말 위기면은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극복을 하자라고 정말 위기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기다 이래버리면 정말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자꾸만 조장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당리당략적이고 그렇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당리당략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먹히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에게는 경제 위기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경제는 진짜 심리고요. 자꾸 어렵다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제라는 것이 1, 2년 사이에 뭐 쫄딱 망한다든지 또는 이 소가 들어오듯이 뭐 흥할 수 없는 성격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줄기차게 일관되게 공정경제라는 밑바탕 위에서 혁신성장 또 포용성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한 성과가 머지않은 시기에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 안 치고 난 뒤에 뜸도 들이고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안 치자마자 기름기 잘잘 흐르는 밥을 내놔라.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정말로 이게 포용성장 정책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리가 위축되면 당장 내수시장이 가장 침체되죠. 그렇습니다. 전부 지갑을 다 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치권이 가장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설사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위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위기라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희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라는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위기인지 아닌지도 통계 수치로 확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위기다 이래버리면 정말로 어떤 위기도 다 생겨버리는 겁니다.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부산은 어떻습니까, 경제? 지금 지역구가 부산이시니까. 부산은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 산업이 최근 2, 3년 사이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선박 발주량의 거의 70%를 우리 조선 회사가 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선박 건조로 이어지려면 2, 3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많고 또 한진해운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이제 부산 경제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당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동안 이기지 못했던 부산에서 꽤 좋은 성적을 올렸던 거 아니겠어요? 다음 총선에서도 당연히 민주당 지도부터 청와대는 부산에서 선전을 기대할 텐데, 어떠세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의 선거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반드시 평가받겠다. 이런 자세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 삶에 정말이지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부산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저희들이 먼저 대화를 제안하고 저희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면서 이번에 여야정 예산 협의회도 굉장히 잘 끝냈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성과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엔딩곡 혹시 신청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생각나는 곡 있습니까?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신청곡은 있습니다. 예. 그 1971년도 제가 1971년생인데 71년도에 발표된 그 존 레논의 이메이진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이 노래를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태어난 해에 나왔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 것 같고. 예. 그렇지는 않고 71년에 뭐 발표된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저희들이 살면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슴속에 꿈을 하나 품고 사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존 레논의 이미지는 정말 그 가사를 보면 꿈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예. 이 꿈 같은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예. 평화를 상징한 노래이기도 하죠. 예, 전재수 의원의 추천곡 존 레논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의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